이제 그런 생각으로 청소년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청소년을 보는 견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전에는 종교적으로 많이 봤습니다. 전 세계의 그 서양 중심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역사관이 서양은 기독교 사관이잖아요. 그 청소년 길을 볼 때에 귀신 들렸다, 사탄 들렸다라고 봅니다. 그 유대인의 저 히브리 그 법에도 보면은 청소년들은 숫자에도 안 들어갑니다. 인간의 숫자에도. 20세 이상이 되어야 인간 그 국민들 숫자에 들어갑니다. 그 아이들은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방정환 선생님이 오셔서 그때의 아이, 애 새끼들 뭐 이렇게 말했던 거에서 그 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 옛날에 그 남편을 향해서 부를 때 저희 그랬잖아요. 옛날 우리 그 사모님들은. 그 이라는 말이 높임말입니다. 이분 저분이에요. 그래서 어린 분이라는 뜻에서 방정환 선생님께서 어린 이라고 말을 만든 게 얼마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데 이제 현대에 와서는 홀이라 스탠리 홀이 볼 때에 청소년기의 방황과 어떤 그 혼란은 당연한 거다라고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이제 반대 의견도 있죠. 그거는 어떤 그 시대 사회 구조나 이런 것들 자체가 너무 그 청소년들을 억압하는 데에서 그런 것들이 반항이 나온다. 뭐 이런 게 있었고, 에릭슨이라고 하는 그 심리학자는 그것을 이제 융합합니다. 이거는 질풍 노도의 시기도 아니고 또는 뭐 복종하고 그냥 뭐 동조해야 될 그런 시기도 아니라 그냥 자기 인생에 대한 정체성의 혼란을 갖고 오고 그걸 확립해 나가는 그런 시기다라고 이제 정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전체적인 어떤 과제로 봐서는 그 융합된 과제로서는 어쨌든 청소년기는 아동기와 성인기 사이에 뭔가 자신을 찾아 나가는 그런 흔들리는 세대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이런 말로 표현합니다. 그 세대를 저는 제너레이션이라고 그 자유를 구가하는 세대다. 그 자유라는 게 그냥 막 속박에서의 자유가 아니라 정말 마음대로 생각하고 어쨌든 좀 더 자유롭고 하는 좀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년 세대를 자유세대라고 말을 합니다. 서울에 가보면 강남에 학부모님들이 알아야 될 두 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학원 유명 강사님들의 리스트고요. 또 하나는 그 정신병원의 리스트랍니다. 그 어릴 때부터 학원에 뺑뺑이 돌렸던 그 아이들이 우울증이 걸릴 때에 어느 정신과 의사한테 가서 빨리 치료받고 다시 또 뺑뺑이 돌리는 곳으로 돌아 나오게 만드느냐 이러면 이만큼 지금 우리나라의 청소년 문제가 지금 상당한 어떤 청소년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청소년에 대해서 바라보는 그 견해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 청소년 그러면 비행을 먼저 생각합니다. 문제를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언제나 청소년기에는 비행이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리스 시대에도 젊은 것들이 하고 그랬던 말이 벽에 기둥에 쓰여져 있을 정도면은 이 아이들 청소년들의 문제라는 것은 영원한 인류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어른들에게 물어 여쭤보면은요 학생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 자기 자식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어서 청소년 문제라고 하면은 관계성으로 먼저 봅니다. 개인 관계. 그러니까 청소년 그러면 일컷 그냥 학생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교육부에 있어서 교육부 공무원들이나 다른 분들한테 청소년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자기들의 어떤 업무 부처 외의 업무입니다. 즉 교육부의 업무가 아닌 걸로 봅니다. 그때의 그들의 그 입장은 뭐냐면은 담장 밖 청소년입니다. 즉 방과 후 학생은 학생이 아니고 청소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국가 정책과 다스려 나가는 부서가 다릅니다. 교육과 관련해서는 교육부고 청소년에 관련해서는 여성가족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청소년 부서가 지금까지 11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어떤 정책의 분야가 이렇게 한 부서에 정착하지 못하고 온갖 부서 이름이 11번이나 제명된 것은 청소년 파트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여성가족부라고 갔는데 또 학생들은 중고딩을 보통 얘기하죠. 10대 청소년. 고등학교는 하이틴이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근데 그 청소년이라 그러면은 24살까지입니다. 그것도 만으로 24살. 그 우리나라에서는
생년월일을 보통 그 만으로 안 따져가면 생일 지나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청소년이 26살까지입니다. 그런데 왜 이 나이까지 이렇게 청소년 나이를 하느냐. 이건 이제 학계나 이 청소년을 가지고 또 밥 먹고 사는 사람들에 의해서 규정되어지는데, 그 청소년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봐서 경제적 미자립자입니다. 우리나라는 요즘 대부분 대학을 다 가잖아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는 부모의 어떤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학생 졸업하는 나이인 만 24세까지를 경제적 미독립자로 보고 청소년이라고 하자. 이거는 뭐 학자들 사이에서 이론적으로 규정된 건 없지만 통용되어지는 어떤 얘기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오버해가지고 지난 아동 청소년 통합법을 만들자라고 나왔던 때가 있었습니다. 2008년도 정도 돼가지고 그때의 세미나에서 어떤 교수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청소년이라는 나이를 30세까지 가자. 요즘은 왜냐면 대학을 졸업해서도 취직 못하고 부모 등살에 결혼도 못하고 부모 밑에서 이렇게 있는 사람들 많다 해가지고 그런 넌센스적인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우리 그 용어로서 한번 보면은 청소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학문적으로는 주변인 어떤 아웃사이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미성년, 그 성년이 덜 되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그 다음에 소년이라고 보는 거는 이제 법적인 의미에서 소년법, 일기에서 소년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서는 우리가 보통 많이 그 youth라고 쓰죠. 근데 이제 원래 의미는 저번입니다. 근데 youth라고 하는 거는 젊은이라는 말이에요. 청소년이라는 말이 아니고 사실은 젊은이라는 뜻이고, 오히려 청소년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거 저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더 가깝습니다. 잘 쓰지는 않죠. 그리고 아동복지법과 생활보호법에서는 18세 미만의 자를 아동이라고 하고요.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만 9세,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10살입니다. 뭐 빠르면 초등학교 3학년, 늦어도 초등학교 4학년부터는 청소년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보호법에는 만 19세 미만의 자를 청소년이라 해서 여기서부터 19금이 나오는 겁니다. 민법에서는 20세 미만을 미성년자로 보고, 여기에 이 민법에서는 선거권도 있는데 그게 작년부터 선거권이 이제 19세로 내려왔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18세 미만을 연소자라고 하는데, 이 연소자에서는 영화진흥법에서도 영화를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걸로 나이로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법에서는 14세 미만 되지 아니한 자를 형사 미성년자라 해갖고 촉법 소년이라 그래서 형사 사건이 벌어져도 처벌은 하되 말 그대로 그 계도하고 선도하고 하는 그런. 그리고 8세 미만은 아예 처벌 자체도 못합니다. 8세 미만이 살인사건 저지른 적이 있었죠. 그 처벌 못합니다. 그 다음에 소년법에는 20세 미만의 자를 소년이라고 하고요. 그 영아진흥법도 아까 말씀드렸죠. 학문적으로 봤을 때의 청소년기의 특징은 신체적으로, 성적으로 성숙해져가는 때입니다. 뭐 고추에도 이제 뭐 거뭇거뭇해지고, 제 아기가 이제 13살 6학년짜리가 있는데 요 한 달 전부터 이제 나기 시작한다 해갖고 봤더니 까칠까칠해요. 어저께 봤더니만 이제 좀 시커먼 게 좀 보여요. 그랬더니 요즘 아이들 하는 말이, 여학생들도 생리 처음 하는 날 부모님들이 파티 열어준다는데 남학생은 이걸로 파티 열어달라 요구를 합니다. 한 방 맞았죠. 그 다음에 그 인지가 발달합니다. 그 인지라는 게 뭔가 그 추상적인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삶이란 무엇일까? 그 죽음이란 무엇일까? 연애 감정 같은 거, 사랑을 느끼게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막 규정을 해내고 하는 그런 거.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누구보다도 독특하다라고 생각하는 걸 갖다가 학문적으로는 개인적 우화라고 그래요. 좀 어려운 단어인데, 그냥 뭐 하여튼 막 나는 뭔가 다르게 생각해,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여기 보면 개인적 우화의 얘가 첫사랑 같은 게 있죠. 누구에게든지 첫사랑은 소중하고 자기의 첫사랑만큼 영화 같은 게 없고 소설 같은 게 없죠. 그런 어떤 생각을 갖는 부분들을 경향을, 개인적 우화 경향이라고 합니다. 그 정서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습니다.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할 정도로 불안과 갈등과 고민 이런 것들이 가득 차죠. 그런 가운데서 항상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걸 가지고 또 학문적으로는 상상 속의 청중이라고 그러는데, 보면은 하루에도 12번도 더 거울을 쳐다봅니다. 입고 나갔던 옷을 입고 나가다 다시 돌아서 또 다른 옷을 또 갈아입습니다. 이런 거, 옷 매무새를 막 만졌던 거 또 만져보고,
그게 뭔가 누군가가 나를 쳐다보고 있다라는 그 상상 속에 삽니다. 이것이 때로는요 좋은 자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연설자가 그 연설을 잘해 나가기 위해서 보면은 자기 어떤 마인드 컨트롤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는 스포츠 선수들이 페널티 킥을 찰 때 머릿속에 수십 번씩 연습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 상상 속의 청중 같은 그 심리 마인드를 가지고 동원해서 훈련하는 기법입니다. 그리고 가족 사회적인 특성으로서 이제 가족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납니다. 이제 독립된 마음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달려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친구들 의견이 더 좋고, 그때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부모님보다 친구가 더 좋아. 그런 얘기들 합니다. 그래가지고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하죠. 너는 이놈아 친구 때문에 네가 망했어. 친구 잘못 사귀었어. 그래서 하고 친구 욕하잖아요. 아이들은 반발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오히려 친구가 나 때문에 망해서 망했지. 친구 욕하지 말라고. 아이들은 의리를 지킵니다. 예, 이렇게 어떤 관계가 이제 확대돼서 나갑니다. 그 자아 정체성에 대해서 확립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인생과 죽음에 대해서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 미래에 대해서 나는 어떤 꿈을 갖고 살아야 되나, 그러면서 자기 어떤 꿈을 조정하고, 어릴 때에 뭐 초등학교 다닐 때 무조건 대통령, 과학자 뭐 이런 거에서 벗어나서 좀 더 다르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정책의 시작을 보면은 청소년 백서라는 게 있는데 그 지금도 발간됩니다. 청소년에 관해서 모든 자료를 다 담겨놓는 책이 발간됐는데 72년도부터 그게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계속 발간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정부에서 추진해온 청소년 정책은 보면은 첫째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학교 밖에서의 청소년 지도라는 부분에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3공화국 시절에 박정희 때에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안산에도 지금 정책의 결과가 지금도 있죠. 저 원곡동 저기 가면은 근로청소년회관, 근청회관이라고 그럽니다. 그때 당시에 저도 지방에 있었는데 중학교만 되면 낙도 선말이나 시골에 있는 아이들이 전부 도시로 다 나갑니다. 마산, 아니면 부산 이런 데고 대구로. 거기 가면 한일합섬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대기업들이죠. 그게 기숙사를 막 짓습니다. 짓고는 그 안에서 학교를 운영합니다. 3교대 근무해요. 학교도 3교대로 갑니다. 그래서 야간 8시간 공부하는 아이들은 저녁반에 들어갑니다. 낮에는 자고, 그리고 주간에 공부하는 아이들은 오후에 수업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중학생 아이들이라는 게 몇 살입니까? 14, 15, 16살들입니다. 그때 아이들이 기업체에서 채용을 해가지고 아주 인건비를 저렴하게 해서 그 친구들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이게 근로법에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이 법이. 근데 유명무실해져 있죠. 지금도 청소년을 위한 아파트 제공, 근청 아파트 법이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안 없어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비행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 등으로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학생 위주로 청소년 정책을 하는데, 거기에서 엇나가는 친구들은 이제 학교 밖, 그러니까 방과 후 지도가 되는 거죠. 뭐 롤러스케이트장 가지 마라, 여학생들하고 공원에 연애하러 다니지 마라, 또 평일 주말에도 교복 입고 다녀라, 뭐 이런 거 이제 학생 지도 주임들이 나와서 막 단속하고 퇴학도 당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때 저는 매번 교복 입고, 저는 돈이 없어서 사복을 못 입어서 교복 입고 다녔는데요. 그 교복 입고도 롤러스케이트장 잘 다니고 여학생들 많이 꼬시고 늘 했습니다. 그래도 한 번도 안 걸렸습니다. 그러다가 1970년대에 우리나라는 그 청소년 수련시설을 많이 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화랑교육원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나라 청소년 수련원의 CEO인데, 그 당시에 저희들 국민학교 다닐 때에, 가보는 게 꿈이었어요. 그 돈 있고 성적 좋고 이런 애들은 다 거기에 이제 뽑혀서 갔습니다. 갔다 오면 되게 자랑스러웠어요. 호텔 같은 곳에서 수련 활동이라는 거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옛날 우리 때의 아버님들이 그 야외 활동하고 레저 합니까? 그런 거 없었죠. 그래서 화랑교육원 갔다 오면은 반장 되고 회장 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이 생기고 국립현장수련원이 건립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국책기관으로는 91년도에 한국청소년연구원이 설립됐는데, 이게 이때에 청소년 육성법이라고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면서 청소년 기본법으로 대체되면서 한국청소년연구원이 나왔다가 그게 한국청소년개발원으로 바뀌었다가 최근에 그 청소년 정책연구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보면 청소년 상담원이 이제 설립됐는데 지금은 청소년 상담 복지 개발원 해갖고 이름도 많이 가져갔습니다. 복지도 가져갔고 개발도 가져갔고 이게 청소년 상담 파트에서의 욕심입니다. 지금 우리 그 수련원 원장님하고 수련시설에서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대한민국은 청소년 정책의 큰 어떤 헤드타운을 두 개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청소년 상담 복지 개발원이고 하나는 청소년 활동진흥원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정책연구원은 그건 정책연구기관이고 그거는 조금 배제됩니다. 이 두 개 기관을 가지고서 우리나라의 모든 청소년 어떤 정책을 가동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배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청소년 복지 분야입니다. 위기 청소년 보호 분야. 그런데 이것을 누가 가져갔는가 하면 상담 분야가 가져갔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주창하기를 솥단지처럼 세 개가 같이 있어야 된다. 즉 활동 분야 계시는 분들 수련 분야, 문화, 또 육성 분야, 그 다음에 청소년 상담 분야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청소년 보호 복지 분야입니다. 결국 이 분야를 대표하는 게 무슨 사업이냐면 쉼터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쉼터는 민간인이 또는 종교단체가 시작했다라는 이유로 국가 정책으로 아직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청소년복지지원법이 개정되면서 청소년 상담실도 국가기관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활동센터도 다 국가기관입니다. 국가가 세우는 국가기관인데 청소년 보호복지 분야는 아직까지도 국가기관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 그래도 요행스러운 거는 작년도 복지지원법이 바뀌면서 청소년 쉼터를 국가가 세워야 한다, 지자체가 라고 조항이 들어간 것이 좀 그나마 다행스럽지만은 지자체가 열의를 갖고 나서지 않습니다. 왜냐? 민간단체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좀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자료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이메일로 다 이렇게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건너뛰어보죠. 청소년 법에 대해서 다 해놨고요. 우리나라 청소년 부처의 변화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88년도에 체육부 산하에 청소년국이 처음 설치됐습니다. 청소년이라는 것을 업무의 대상으로 보자라고 시작한 것이 이때부터입니다. 물론 그전에도 청소년 육성 단체들이 참 많았고 청소년 육성법 아래 그 청소년 단체 협의회 같은 그 조항도 있었고 해가지고 여러모로 청소년업을 했지만 국가가 청소년을 하나의 정책으로 보고 국을 설치한 것은 이때가 처음입니다. 이때 누가 있는지 압니까? 참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저는 저 개인적으로 저희는 그 30, 40, 50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특히 그 50의 황태자라고 했던 박철원이라고 있습니다. 장관이라고. 그 양반이 그 올림픽을 갖고 들어오면서 그 분위기에 그때 체육부가 나오고 할 때에 청소년 부를 집어넣습니다. 그때의 그 부서가 체육청소년부였습니다. 그때가 처음으로 부서 이름에 우리나라 부서가 그게 처음으로 청소년이 드러났던 딱 한 번 유일하게. 그 이후로 그가 황태자 자리에서 날개가 꺾이고 나서부터 청소년일이 또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정책 조정실로 들어갔고 문화체육부의 청소년 정책실이 됐고 그 실 정도만 돼도 그래도 다행입니다. 뭐 차관 미치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97년도에 청소년 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설치됐습니다. 근데 지금도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있습니다. 있지만 지금의 청소년 보호위원회는 여기에 청소년 보호위원회하고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이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처음에 설치됐던 것은 그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자. 그 당시에 우리나라 스포츠 신문 있죠. 일간 스포츠, 조선 또는 서울 스포츠 이런 신문들에서 아주 선정적인 만화 그리고 모델들의 사진 그때는 무분별하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규제가 좀 필요하다라는 이제 여론이 일었고 그때에서 나온 것이 청소년 보호법입니다. 자,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청소년을 보호하는 가축 청소년 쉼터는 청소년 보호시설입니까? 아닙니까? 여기에 법에 의하면 청소년 보호라는 것이 국가 정책으로 법률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유해 환경으로부터의 보호만을 적용합니다. 다른 청소년 보호는 보호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법이 참 웃깁니다.
청소년을 광의 의미에서 보호하자고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로는 무엇으로부터 보호냐면은 유해 환경과 유해 매체입니다. 매체라는 게 신문, 언론, 방송, 광고 모든 걸 말합니다. 그리고 또 비디오까지. 뭐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제 뭐 MP3 뭐 이런 것까지, 뭐 MP3는 제 개인 소지니까 그러나 하여튼 인터넷 뭐 이런 것까지 다 유해하다고 판정되질 때. 그래서 이 유해한 거에 대한 판정을 지금 여성가족부가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디까지 유해를 판단한다면은 대중가수들이 노래 부를 때 가사가 술을 권장한다든가 키스하자다든가 또는 어젯밤에 뭔가 어떤 성관계가 있었다든가 하는 그런 걸 암시하면 무조건 금지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도 뭐 옛날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금지가 됩니다. 그게 청소년 보호예요. 유해 환경과 유해 매체.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학자든지 이거에 대해서 바꾸자고 개정하자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98년도에 좀 축소가 됐다가 2004년도가 우리나라 청소년 정책에 있어서 분수령이 되는 중요한 해입니다. 이때 누가 청소년 정책의 머리에 있었냐면은 바로 민주당의 최영희 위원장이 그게 있었습니다. 최영희 씨를 설명드리자면 그 청소년을 위한 내일 신문이라는 걸 아시죠? 청소년을 위한 내일 여성센터. 예. 거기에 대표적인 상품이 구승혜 씨의 아우성입니다. 아름다운 우리 아이들의 성, 아우성. 그런데 지금 구승혜 씨하고 아우성이 쏙 들어갔죠. 왜 그랬느냐?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내일 여성센터와 구승혜 씨가 싸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승혜 씨가 내일 여성센터를 능가하는 어떤 브랜드를 가지게 되자 아우성이, 근데 아우성은 누가 만들었어요? 사단법인이 만들었단 말입니다. 구승혜 씨 개인 거가 아니다 이래 돼버린 거야. 그러고서는 구승혜 씨가 아웃되고 거기에 다른 강사가 아우성을 들어가지고 한 몇 년 해보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은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최영희 씨가 있었는데 민주당이 정권을 잡자 그가 청소년 헤드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청소년 보호위원회로 가서 이게 국무총리실 산하로 넣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국가청소년위원회로 만듭니다. 차관급으로 올라갑니다.